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책장 한켠에서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빠진 저수지에서 밤낚시를 하던 중 폭우를 피해 하룻밤 신세를 진 어느 집에 관한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낚싯대 끝에 매달린 봉돌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짧은 순간을 저는 유독 좋아합니다. 회사에서 종일 자재 발주 수량이니 거래처 클레임이니 하는 것들에 시달리다가도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이 거짓말처럼 비워지거든요. 30대 후반, 아직 혼자 살고 있는 저한테 주말마다 저수지를 찾는 건 취미라기보다는 거의 루틴에 가까웠습니다. 예전에 잠깐 만나던 사람이 한 번 따라온 적이 있었는데 3시간쯤 지나자 도저히 못 견디겠다며 차에서 자겠다고 한 일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굳이 누구한테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낚시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재미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끝까지 재미없고 저처럼 그 정적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것만큼 편한 시간이 없거든요. 그 무렵 회사는 분기 마감이 겹쳐서 유독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래처 몇 곳에서 납기 지연으로 항의 전화가 계속 오는 바람에 저는 퇴근 무렵이면 늘 진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였는지 그 주 금요일엔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주말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주 토요일도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평소와 달랐던 게 있다면 이번에 가려던 저수지가 그해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많이 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낚시 관련 어플에는 전국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기사가 며칠째 올라오고 있었고 제가 가려던 곳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을 뒤적이다가 어떤 사람이 남긴 짧은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 요즘 물 많이 빠져서 예전에 잠겼던 마을 자리가 다 드러났다던데 물 빠진 자리 쪽으로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뻘도 있고 위험해요. 밑에 달린 댓글 몇 개도 비슷한 얘기였어요. 거기 원래 수몰마을 있던데 맞다는 짧은 확인성 댓글, 그리고 물 빠지면 종종 그런 거 보인다더라는 무심한 반응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잠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딱히 겁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저수지를 만들면서 원래 있던 마을을 통째로 수몰시켰다는 이야기는 저도 어디선가 주워들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물이 빠졌으니 평소엔 손도 못 대던 자리에서 대물을 만날 수도 있겠다는 낚시꾼 특유의 얄팍한 기대가 먼저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짐을 챙겼습니다. 좌대 텐트와 릴대 2대, 미끼통을 순서대로 트렁크에 실었어요. 언젠가 이 순서를 건너뛰었다가 릴대를 통째로 안 챙긴 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웬만하면 순서를 안 바꾸는 편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과 생수, 밤에 먹을 참치캔 몇 개를 사고 2시간 남짓 고속도로를 달려 저수지에 도착했어요. 마지막 나들목을 빠져나와 국도로 들어서니 논밭 사이로 저수지 안내 표지판이 보였는데 표지판 옆으로 예전엔 못 봤던 흙길이 하나 더 나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냥 물이 빠지면서 새로 드러난 길이겠거니 하고 늘 다니던 진입로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확실히 소문대로였습니다. 평소라면 물 밑에 잠겨 있었을 둔치가 훤히 드러나 있었고 흙바닥은 거북이 등딱지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어요. 밟을 때마다 마른 흙먼지가 풀썩였고 물비린내보다 바싹 마른 흙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몇 번 와본 곳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물이 빠진 건 처음이라 저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흥미로운 기분으로 새로 드러난 둔치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때가 덜 낀 자리라 조항도 기대할 만하다 싶었거든요. 자리를 잡는 내내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한낮 뙤약볕에 등줄기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낚싯대를 펴는데 저 멀리 물 건너편에서 낯선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물 밑에 있었을 자리에 낮은 담장 윗부분과 지붕 석가래로 보이는 시커먼 나무 골조가 삐죽 솟아 있었어요. 담장 표면에는 마치 나이테처럼 겹겹이 물때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위로 갈수록 색이 옅어지는 게 수위가 오르내린 흔적 같았습니다. 그 옆으로 깨진 항아리 몇 개가 진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고 녹슨 철제 경첩도 보였어요.
담장 너머로는 낮은 돌계단 흔적도 어렴풋이 보였는데 계단 폭이 요즘 것보다 훨씬 좁고 낮아서 옛날식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아까 봤던 그 글이 떠올랐습니다. 아, 저기가 그 수몰마을 자리구나. 낮 시간이라 그런지 을씨년스럽다는 느낌은 있어도 무섭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어요. 저는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에 몇 걸음 다가가 봤는데 발밑 흙이 점점 질척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커뮤니티 글에서 봤던 뻘 조심하라는 말이 떠올라서 저는 딱 그 정도 거리에서 멈추고 더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사진이나 한 장 남겨둘까 싶어 휴대폰을 꺼내 몇 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유독 그 골조가 찍힌 사진 한 장만 뿌옇게 나와 있었어요. 다른 사진들은 다 멀쩡했는데 말이죠. 렌즈에 물기가 묻었나 싶어 손가락으로 슥슥 닦고는 다시 낚시채비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는 조항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손맛을 몇 번 봤고 해질 무렵엔 씨알 굵은 놈도 한 마리 올라왔어요. 손맛을 볼 때마다 낮 동안 쌓인 피로가 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랜턴을 켠 차에 밤낚시 준비를 했습니다. 물 빠진 저수지 바닥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이 제법 볼만해서 캔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바라봤어요. 문득 낮에 봤던 그 담장 쪽으로도 눈이 갔는데 노을빛을 받은 물때 자국이 마치 핏빛처럼 진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노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하늘에 구름이 조금 낀다 싶긴 했는데 출발 전 예보로는 비 소식이 자정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겠다 싶어서 느긋하게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면서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보보다 훨씬 이르게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 멀리서 낮게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도 간간히 들려왔고 잠잠하던 바람도 조금씩 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금 전까지 요란하게 울던 풀벌레 소리도 어느샌가 뚝 그쳐 있었어요. 저는 날이 굳으려니까 벌레들도 조용해지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낮 동안 바싹 말라있던 흙바닥에서 빗물 특유의 비릿한 흙 냄새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오랜만에 맡는 그 냄새가 오히려 반갑기까지 했어요. 가뭄 끝에 비가 오는 거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휴대폰으로 날씨 어플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비는 자정 넘어서라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 예보를 믿고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자정 전까지는 버틸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장대비로 바뀌었습니다. 예보에는 분명 자정 넘어서였는데 하늘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그냥 우비만 걸치고 좀 더 버텨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2시간 넘게 운전해서 온 게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빗줄기가 삽시간에 우산으로도 감당 안 될 만큼 굵어지는 걸 보고 저는 그 생각을 바로 접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낚싯대를 걷고 좌대 텐트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텐트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음매 쪽에서 물이 새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원래 방수가 잘 되던 텐트였는데 몇 년 써서 코팅이 벗겨진 부분이 있었나 봐요. 처음엔 손바닥만 하던 젖은 자국이 몇 분 사이에 텐트 바닥 절반 가까이 번졌고 빗줄기가 거세질수록 물이 새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이음매를 막아보려 했는데 그마저도 금세 흠뻑 젖어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텐트 천장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옆에서 말을 해도 잘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바닥에 깔아둔 매트까지 축축해지자 저는 더는 버틸 수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밤 10시 반밖에 안 됐는데 이 상태로 텐트에서 밤을 새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낚시 의자에도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짐가방 밑단도 서서히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짐을 챙겨서 철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내내 비가 앞을 가릴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랜턴 불빛에 의지해 낚싯대를 하나씩 분리하고
미끼통과 릴대를 챙기는데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빗물이 차가웠어요. 신발 안까지 물이 들어차서 걸을 때마다 질척거렸고 옷은 이미 속옷까지 다 젖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런 날씨에 짐 챙기다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할까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낚싯대 마디를 분리할 때마다 손끝이 미끄러워서 두어 번은 놓칠 뻔했습니다. 좌대를 접는 데만도 평소보다 2배는 더 걸렸습니다. 다리 하나가 지늘게 박혀서 잘 안 빠지는 바람에 저는 몇 번이나 힘을 줘서 겨우 뽑아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천둥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주변이 순간적으로 환해졌다가 다시 캄캄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빛에 의지해서 나머지 짐을 서둘러 확인했어요. 미끼통 뚜껑을 제대로 안 잠갔는지 미끼 몇 마리가 진흙바닥에 쏟아졌는데 그걸 주울 정신도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나머지 짐부터 챙겼습니다. 차를 대둔 곳까지는 걸어서 5분 남짓이었는데 짐이 많아서 한 번에 다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릴대와 미끼통을 먼저 나르고 다시 돌아와 좌대와 텐트를 챙기는 식으로 2번을 왕복해야 했어요. 2번째로 짐을 나를 때는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져서 신발 한 짝이 벗겨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으로 발밑을 확인하며 걷다 보니 평소라면 5분이면 될 거리가 그날따라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짐 순서 하나하나 챙기면서 실수 없이 정리했을 텐데 그날은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오늘 일기예보 하나 제대로 못 마치나 하는 생각에 짜증이 났어요. 텐트에 두고 온 수건이며 컵라면 봉지 몇 개는 그냥 포기하고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평소 제 성격상 물건 하나 빠뜨리는 것도 신경 쓰이는 편인데 그날만큼은 그런 걸 따질 정신이 없었어요. 한여름인데도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느껴졌고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였어요. 저는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봐 걱정되면서도 일단 차에 타서 몸부터 녹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겨우 짐을 다 챙겨서 차 트렁크에 밀어넣고 나니 온몸이 물에 빠진 사람처럼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순서대로 챙길 여유도 없어서 좌대며 릴대며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우겨 넣었어요. 트렁크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전혀 안 보였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세지는 것 같았어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기 전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차 안에서 비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그냥 집으로 출발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와이퍼를 한번 작동시켜보니 앞유리에 쏟아지는 빗줄기가 와이퍼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차 안에서 밤을 새우는 것도 딱히 나을 게 없어 보였고 어차피 몸도 다 젖은 김에 그냥 집까지 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혹시 몰라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전화라도 해둘까 싶어서 휴대폰을 들었는데 신호가 잘 안 잡혔습니다. 산속인데다 폭우까지 겹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냥 친구한테 문자만 짧게 남겨뒀어요. 낚시 왔는데 비가 너무 심하게 와서 철수하고 간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출발하기 직전 저는 문득 아침에 들어올 때 봤던 그 갈림길이 떠올랐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새로 드러났다던 그 흙길 말이에요. 이 정도 폭우면 그쪽 길은 아마 다 진창이 됐을 텐데 다행히 저는 늘 다니던 원래 진입로로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그 길로만 가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시트가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저는 히터를 세게 틀고 앞유리에 낀 습기부터 손으로 슥슥 닦아냈습니다. 글로브 박스에서 여벌 수건을 꺼내 얼굴과 머리를 대충 닦고 나니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 배터리를 확인해보니 다행히 50%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저수지 쪽을 한번 돌아봤는데 이미 빗줄기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앉아있던 자리가 벌써 저렇게 지워졌다는 게 묘하게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른 이 폭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조심스럽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진입로 쪽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는데 빗줄기가 와이퍼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물에 산란되면서 앞이 거의 안 보였어요. 내비게이션 화면도 계속 신호를 못 잡는지 로딩만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다시피 하고 앞을 살피며 운전했는데 와이퍼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시야가 확보되는 시간은 한순간뿐이었어요. 속도를 최대한 낮추고 진입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원래 알던 길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낮에 물이 빠지면서 새로 드러난 둔치 쪽 흙길이 원래 진입로와 이어져 있었던 모양인지 저도 모르게 그 흙길 쪽으로 핸들을 꺾고 있었어요. 시야가 워낙 안 좋았던 터라 그때는 그게 원래 다니던 길과 다르다는 걸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길은 생각보다 울퉁불퉁했습니다. 타이어가 지늘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몇 번이나 들었고 저는 그때마다 핸들을 꽉 붙잡고 속도를 더 줄였어요. 이러다 차가 아예 진창에 빠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논밭도 가로등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캄캄한 어둠과 쏟아지는 빗줄기뿐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저속으로 달리는데 저 앞쪽에서 희미하게 노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반가운 마음이 앞섰어요. 이런 폭우 속에서 사람 사는 집이 있다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낮은 담장이 둘러진 작은 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중 한 집 창문 너머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집들은 다 캄캄했는데 그 집만 유독 그 불빛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근처에 차를 세울 만한 공간을 찾다가 집 앞 공터에 겨우 차를 대고 시동을 껐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 집 마당까지 뛰어가는 그 짧은 거리에도 옷이 다시 흠뻑 젖었어요. 저는 처마 밑에 서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죄송한데 밤낚시 왔다가 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기다리며 몇 초간 더 서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내다보셨습니다. 등 뒤로 방 안에서 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할머니 실루엣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불빛이 형광등이나 백열등이 아니라 옛날식 등잔불이라는 걸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할머니는 무명저고리 같은 걸 걸치고 계셨는데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옷차림이라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뜻밖에도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밤에 어딜 가려고 들어와서 자고 가.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이런 외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게 조금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달리 선택지도 없었어요. 문을 넘어서기 전 저는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나머지 집들은 정말 불빛 하나 없이 캄캄했습니다. 이 시간에 다들 벌써 주무시나 보다 싶었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며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랐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들어서도 별다른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는데 그 표정이 이상하게 무덤덤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인사를 드렸는데 할아버지는 그저 눈으로만 저를 좇을 뿐 별다른 대꾸가 없으셨어요. 저는 원래 말수가 적으신 분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방 안에서는 물비린내 같은 게 옅게 감돌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나무 괴짝이나 무쇠화로도 하나같이 오래돼 보였는데 나뭇결 위로 희미하게 얼룩덜룩한 자국이 남아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물이 스며다 마른 자국 같기도 했는데 오래된 물건들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낡은 달력도 몇 년 전 것인지 숫자가 색이 다 발해 있었고 방구석 선반에는 이 빠진 사기 그릇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마른 수건을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기가 이 근처는 원래 잘 안 들어와. 등잔불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시골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정이 안 들어오는 집이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워낙 외진 동네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수건도 정갈하게 개켜져 있었는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삭은 것처럼 뻣뻣했습니다. 할머니는 물 한 사발을 떠다 주시면서도 시선은 계속 방바닥 쪽을 향해 있었는데 저랑 눈을 잘 안 마주치신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낯을 가리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이 근처에 마을이 몇 가구나 되나요? 저는 그냥 대화를 이어가려고 물었습니다. 몇 안 돼. 다들 오래전부터 여기 살던 사람들이지. 할머니는 그렇게만 짧게 대답하셨어요. 더 캐물으면 실례일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방 안쪽 벽 너머로 아이 목소리 같은 게 잠깐 들렸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녀가 있나 보다 하고 무심코 여쭤봤습니다. 손주분도 같이 사세요? 할머니는 잠깐 멈칫하시더니 그냥 응 그렇지 하고 짧게만 대답하셨어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건조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궁금해서 한마디 더 물었어요. 몇 살이에요? 할머니는 이번에도 대답 대신 그냥 살짝 웃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괜히 물어봤나 싶어서 더 캐묻지 않고 그냥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밥은 먹었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고 하니 그럼 얼른 눈이라도 붙이라며 이불 한쪽을 덮여주셨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대충 말리고 할머니가 깔아주신 이불에 몸을 눕혔습니다. 하루 종일 낚시하고 폭우 속에서 짐까지 옮긴 터라 몸은 무거웠는데 이상하게 눈은 말똥말똥했어요.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고 방 안 공기는 따뜻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축축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뒤척이며 천장을 올려다봤는데 등잔불 그림자가 벽에 일렁이는 모습이 뭔가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고 할머니는 제 옆쪽에 조용히 이불을 펴고 누우셨습니다. 빗소리를 듣다 보니 서서히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다가 그 이유 모를 찜찜함을 애써 누르며 서서히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눈을 떴습니다. 잠깐이나마 얕게 잠들었던 모양인데 정확히 얼마나 지났는지는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방 안은 여전히 그 등잔불 하나로만 겨우 밝혀져 있었는데 이상하게 불빛이 아까보다 훨씬 흐릿하고 푸르스름하게 보였어요. 저는 몸을 일으켜 앉으려다가 방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방향을 향해 그대로 앉아 계신 걸 봤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을 텐데도 미동도 없으셨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냥 잠이 안 오셔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어딘가 아까보다 더 둔탁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몸을 뒤척이며 애써 다시 잠을 청해보려 했는데 이상하게 정신이 점점 더 또렷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벽 너머에서 아까 들었던 아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옹갈이가 아니라 뭔가 낮게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어요. 저는 몸이 굳는 걸 느끼면서도 애써 태어난 척 이불을 고쳐 덮었습니다. 그런데 흐느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벽 너머가 아니라 방문 바로 앞에서 나는 것처럼요. 저는 숨을 죽이고 방문 쪽을 바라봤는데 창호지 문에 아주 작은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 정도 크기의 그림자였어요. 그 그림자는 문 앞에 딱 붙어선 채로 아주 천천히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문 너머에서 안을 들여다보려는 것처럼요.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그
그 그림자를 지켜봤는데 흐느낌 소리가 그 그림자의 움직임에 맞춰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그 흐느낌 사이로 아주 작게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2글자짜리 제 이름과 비슷한 발음이었어요. 그 순간 소름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 누구에게도 제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차마 문을 열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이내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옆을 돌아보니 할머니는 어느새 제 옆에 누워 눈을 감고 계셨는데 숨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도 어깨도 전혀 오르내리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할머니 쪽으로 손을 뻗어보려다가 문득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맡고 손을 멈췄어요. 물비린내와 함께 오래된 이끼 냄새 같은 게 짙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손을 다시 걷어들이고 대신 눈으로만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등잔불 그림자 때문에 절반쯤 가려진 그 얼굴이 어쩐지 아까보다 훨씬 헬쑥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천장 쪽에서 뚝뚝 하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비가 새는 소리 같았는데 이상하게 그 물방울 소리가 규칙적으로 마치 시계추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니 등잔불 그림자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천장 한쪽이 젖어서 거뭇하게 번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번진 자국 아래 방바닥에도 어느새 작은 물웅덩이가 고여 있는 게 보였어요. 아까 잠들 때만 해도 분명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물웅덩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물결이 있는 것처럼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걸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물웅덩이 가장자리로 뭔가 검은 실 같은 게 부러져 나오는 것도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긴 것이었는데 자세히 보려고 눈을 크게 뜨자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가 저 물웅덩이 안에 있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려 몸을 일으키려 했는데 그 순간 방 안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가 방 전체를 채웠어요. 저는 겁에 질려 할아버지 쪽을 다시 봤는데 그 순간 등잔불이 크게 한번 흔들리면서 할아버지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이 아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피부가 퉁퉁 불어 있었고 눈두덩이 축 처져 있었으며 낯빛은 핏기 하나 없이 푸르스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에 잠겨있던 사람의 얼굴 같았어요. 입술 색도 거무튀튀했고 손등에는 손가락 끝부터 쭈글쭈글하게 부른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다시 흔들리자 그 얼굴은 순식간에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저는 방금 본 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아서 그저 이불을 움켜쥔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옆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귓가에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고 가. 우린 아무 데도 안 가. 다들 여기 있어. 목소리는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웅웅 울리며 갈라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잠시 후 그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물이 들어와도 우린 못 가. 여기밖에 없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겨를도 없이 그저 온몸을 떨며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켜서 방문 쪽으로 기어가 보려 했는데 이상하게 방문 손잡이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문 자체가 벽처럼 딱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창문 쪽으로도 가봤는데 창호지 문틀이 뒤틀려 아예 창문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저 두 눈을 질끈 감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 아이 흐느낌 소리와 할머니의 그 목소리가 뒤섞이면서 방 안가득 물비린내가
더 진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옆에 던져둔 휴대폰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신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시계 숫자만 아까 그 시각에서 멈춘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화면을 몇 번이나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휴대폰을 다시 손에서 놓쳐버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러봤습니다. 할머니, 저기, 할머니. 몇 번을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옆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형체는 분명 보이는데 대답도 미동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그 어떤 소리보다도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뭔가 차가운 기운이 제 발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제 발밑을 지나쳐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늘한 기운만이 스치듯 지나갔어요. 저는 그 상태로 눈을 질끈 감고 그저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등잔불이 훅 꺼졌습니다. 방 안이 완전한 암흑에 잠기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그 어둠 속에서 벽 너머 흐느낌 소리와 할머니의 웅걸거림이 더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초가 그렇게 흘렀을까요? 꺼졌던 등잔불이 다시 저절로 켜졌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말이죠. 흔들리는 그 불빛 속에서 저는 감히 눈을 뜰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데도 발밑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서서히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눈을 떴는데 방바닥 전체가 얕은 물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불자락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었고 발목 언저리까지 차오른 물이 등잔불 빛을 받아 검붉게 일렁였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물은 점점 차올라서 무릎 언저리까지 닿는 것처럼 느껴졌고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눈을 뜰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상태로 그저 숨만 겨우 쉬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계속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아침이 오기만을요. 바로 그 순간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커졌습니다. 아이의 흐느낌, 할머니의 우웅얼거림,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 낮은 신음까지 뒤섞여서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등잔불도 미친 듯이 흔들리면서 벽에 비친 그림자들이 제멋대로 일렁였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손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소리가 정점에 다다랐다고 느껴지는 순간 거짓말처럼 모든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흐느낌도 목소리도 그 축축한 냉기도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물 떨어지던 소리도 방바닥의 그 웅덩이도 발목까지 차올랐던 그 물도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적 속에서 저는 아주 희미하게 한숨소리 같은 걸 들은 것 같았습니다. 지친 듯하면서도 어딘가 홀가분한 듯한 짧은 한숨이었어요. 그 한숨을 끝으로 방 안에는 완전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아까까지 느껴지던 그 무거운 기운도 서늘한 냉기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온몸에 남아있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게 느껴지면서도 도무지 눈을 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완전히 지쳐버린 몸으로 저도 모르게 스르르 의식을 놓아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얼굴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셨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쳐 있었고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았어요. 새소리까지 들려올 정도로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가 등 아래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불이 아니라 차갑고 거친 바닥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고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싹 식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곳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지붕도 벽도 절반 넘게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골조뿐이었고 바닥에는 물때가 켜켜이
눌어붙은 자국과 말라붙은 이끼가 가득했어요. 무너진 골조 틈새로는 잡풀까지 삐죽삐죽 자라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몸을 눕혔던 그 자리에는 낡아서 형체만 겨우 남은 등잔 하나가 녹슨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불이라고 생각했던 건 삭아서 너덜너덜해진 천조각에 불과했고요. 방문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는 문틀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 문짝도 창호지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잡아당겼던 손잡이도 그저 녹슨 철제 조각 하나가 흙바닥에 반쯤 파묻혀 있던 것뿐이었어요.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자리,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그 구석에도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벽잔해와 말라비틀어진 수초들만이 뒤엉켜 있었어요. 벽 너머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던 방향도 돌아봤는데 그쪽 역시 절반쯤 무너진 담장 하나뿐 그 어떤 방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 차를 세워둔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는 내내 뒤를 몇 번이나 돌아봤는지 모릅니다. 진흙탕 위로 남은 발자국을 살펴봤는데 제 발자국 말고는 다른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던 그 길에도 오직 제 발자국뿐이었어요. 아침 햇살 아래서 보니 그 폐허는 낮에 봤던 수몰 마을 흔적과 정확히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분명히 대문을 두드리고 마당을 지나 방까지 들어갔던 그 집이 사실은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다가 가뭄 때문에 겨우 그 형체만 드러난 폐가였던 거였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겨우 시동을 걸고 왔던 길을 되짚어 나가는데 어젯밤 그렇게 헤매며 들어왔던 흙길이 대낮에 보니 폭우로 온통 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퀴가 몇 번이나 헛돌 뻔했어요. 저는 그 길을 조심스럽게 빠져나오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만났고 대화도 나눴고 방 안에 누워 잠까지 청했는데 그 모든 게 정말 있었던 일이긴 한 걸까 하고요. 하지만 젖은 옷과 온몸에 남은 오한 그리고 지금도 코끝에 남아있는 그 물비린내는 절대 꿈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자꾸 그 방바닥에 고여있던 무릉덩이와 흔들리던 등잔불 아래 드러났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회사에서도 정신을 딴 데 두고 있다가 몇 번이나 실수를 해서 동료들한테 무슨 일 있냐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냥 요즘 잠을 설친다고만 얼버무렸어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날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은 이상하게 손이 안 가서 아직도 베란다 한쪽에 그대로 봉지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버리자니 뭔가 찜찜하고 다시 입자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요. 가끔 베란다를 지나다 그 봉지를 보면 그날 밤 일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낚시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낚시 가방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라서 몇 주 동안 아예 짐도 꺼내지 않고 그냥 방치해뒀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겨우 다시 낚싯대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 뒤로는 어디를 가든 꼭 미리 그 지역에 얽힌 사연은 없는지부터 찾아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저수지는 물론이고 비슷하게 생긴 시골 마을 근처에는 발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 그냥 궁금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수몰 마을에 대한 자료를 몇 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그런 마을이 꽤 많다는 것, 그리고 이주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끝까지 남으려 했던 가구들도 있었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내용만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묵었던 그 집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 집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정식으로 알려진 바가 있을 리도 없었고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리면 그 집 식구들이 대체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됐는지, 왜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기는 동안에도 그 집을 떠나지 못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확인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건 그 가족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미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혼이 되어서도 그 집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여태 남아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궁금합니다. 그날 밤 그 집에서 정말 하룻밤을 보낸 게 저 하나뿐이었을지, 아니면 저처럼 길을 헤매다 그 불빛을 보고 반가워했던 사람이 그전에도 있었을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저수지물이 언젠가 다시 가득 차오르면 그 집과 그 식구들은 또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밑으로 가라앉게 될지, 아니면 그때는 정말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될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처음엔 그저 무섭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그 가족이 안쓰럽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세상을 떠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 남아 낯선 이에게 하룻밤 잠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는 게 무섭다는 감정 너머로 왠지 모르게 서글프게 다가왔거든요. 어쩌면 그분들도 그저 누군가와 하룻밤이라도 온기를 나누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 밤 제가 만난 그 가족은 정말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던 혼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날 너무 지치고 겁먹은 나머지 그저 헛것을 보고 온몸으로 그걸 사실이라 믿어버린 걸까요? 저 스스로도 아직까지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검은 서재의 금서를 함께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